2023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이번 시간에는 생명보험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생명보험 이론은 생명보험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용어들과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두 편으로 나눠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는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입니다. 생명보험을 이루는 과학적인 근거들이 무엇이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대수의 법칙입니다. 대수의 법칙은요. 여기서 수는 산수나 수학할 때 숫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가입자가 많을수록 사고 발생 확률의 정확성이 커져서 보험의 안정성이 제고된다라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를 한 번만 던졌을 때는 1에서 6에서 뭐가 나올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반복적으로 많이 던지면 우리는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죠. 이렇게 대수의 법칙을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수의 법칙은 이제 확률을 측정하는 부분이다. 그걸 통해서 보험을 이루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다수의 가입자가 모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확률을 많이 만들어내려면은 다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수의 가입자로 구성된 동일한 성질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의 모인 단체가 바로 이제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포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수의 가입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은 소수의 가입자가 모였다 그러면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동질한 위험을 느낀 구성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신보험이라 그러면 사망이 걱정되는 사람이 모인 거고요. 암보험이라 그러면 암이 걱정되는 동질한 성질의 위험을 느끼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래서 동질인데 뭐 이질이라든지 서로 다른 위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오면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확률에 근거해서 보험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사망률과 사망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은 생과 사, 우리 살아있을 때 또 죽게 되었을 때 갑자기 유고시에 우리가 보장받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망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망률이라는 개념은요, 우선은 연초에 생존자 수, 그리고 이제 연말에 가가지고, 그 해에, 그 연도에 사망한 사람의 수, 이것을 연초의 생존자 수에서 연말에, 연간에 사망한 사람의 수를 나누어서 계산한 것을 저희가 이제 사망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연초의 생존자 수 잖아요. 예를 들어 연초에 뭐 10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를 들어서 99명이 남아 있다. 그러면 한 분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사망률 1%겠죠. 그러니까 연초의 생존자 수인데 이거를 소득자 수 이렇게 바꿔서 나오면 틀리다. 그래서 생존자 수의 사망자 수의 비율을 계산한 게 이제 사망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망률을 근거로 해서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연령대별로 성별로 우리가 생명표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생명표가 이제 보험료 계산에 아주 근간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생명표라는 것은 국민생명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겸용생명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표 우리 앞에서 전 시간에 한번 배웠거든요. 우리 생파, 파스칼, 생존율은 파스칼, 그 다음에 사망표는 우리 헨리다. 사망할래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사망표 있죠. 최초로 헨리가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그 사망표가 바로 생명표입니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망률을 기초로 생명표를 만드는데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국민생명표와 겸용생명표. 국민생명표는요, 국가 전체의 어떤 생명표예요. 그래서 뭐 인구학적으로 연구를 한다든지 뭐 이럴 때 쓰인다. 폭넓게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겸용생명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보험 가입자에 대한 실제 사망 통계치에 근거해서 만든대요. 그럼 여러분 보험회사는 국민생명표를 쓸까요? 겸용생명표를 쓸까요? 네, 당연히 겸용생명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 현재 4월에 9회까지 겸용생명표가 나와 있고요. 보험회사별로 이 겸용 사망률을 토대로 이제 자유화해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수지상등의 원칙입니다. 수지상등의 원칙은요, 이렇게 보험료를 책정을 했다면 이제 보험료를 받을 거잖아요. 그 받은 보험료를 토대로 보험금이 나가겠죠. 그래서 들어온 돈하고 나가는 돈하고 수지를 맞춘다. 그러니까 합계를 맞춘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하고 이걸 맞춰야지만 보험회사 운영이 되겠죠. 만약에 들어오는 돈이 100원인데 나가는 돈이 110원이에요. 그러면 10원의 보험료를 올려서 수지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지 상등의 원칙은 이제 보험회사의 입장이고요. 여기서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할 때 뭐가 포함이 된다라고 했냐면 지출 비용도 포함된다는 거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에서 땅 파서 장사할 수 없잖아요. 비용이 들어가면 그것도 포함시켜야죠. 그래서 나가는 보험금과 지출 비용을 합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제 나오는 걸 보면은 보험회사의 지출
지출 비용은 보험료와 보험금에 비해 적은 금액이라 감안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지출 비용도 감안하게 됩니다. 자,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생명보험 계약의 관계자입니다. 계약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고요. 크게는 보험회사와 이제 보험회사 상대편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입니다. 이게 이렇게 한꺼번에 묶여 있고 보험회사. 그래서 쌍방이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는 사람을 저희가 이제 보험계약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의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돈 내는 사람입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죠. 그런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 즉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자 같은 경우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피보험자 보겠습니다. 보험사고로 대상이 되는 자라 그랬고요. 저희가 이제 피 보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치거나 사망하게 됐을 때 이제 피 본다라고 해서 이제 피보험자라고 얘기해요. 외우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 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수도요 제한이 없어요. 뭐 개인이 가입할 수도 있지만요, 회사에서 가입할 수도 있고요, 가족이 단체로 가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보험자의 수에 제한이 없고요. 자,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에 반드시 서면 동의를 필요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타인을 피보험자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의 사망을 담보한다는 얘기는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 경우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서면 동의 사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실제로 사인을 받을 수도 있고요. 종이에다가.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시스템이 좋아져서 전자서명 시스템들도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카톡이나 이런 것들로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서명을 받아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보험 수익자는요. 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계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수익자는 누가 지정하느냐라는 시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보험 계약자가 지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보험자는 항상 이제 동의해주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보험 수익자의 수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통점이 하나 나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여러 명이 해도 되고 한 명이 해도 된다라는 거. 근데 수의 제한이 있다 그러면 틀리겠죠. 자, 그리고 보험회사는요, 보험을 계약을 체결하고 무슨 의미를 지냐면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는 자를 저희가 이제 보험회사라고 하고요. 보험회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요, 우리 금융기관을 직접적으로 감독하는 거는 금융감독원이에요. 근데 금융감독원도 감독을 해야죠. 그걸 누가 하냐면 금융위원회가 해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감독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감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제일 높은 곳이 금융위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 어떤 허가를 받아야지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를 보면요, 보험계약자는 1인이든 2인이든 상관없다? 맞죠? 그래서 혼자여도 되고 여러 사람이 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험수익자 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되게 맞는 말 같은데 저희 시험 문제 보면요, 단어 하나만 싹 바꿔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 보험회사로부터 지정받은 게 아니고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지정할 수 있다. 돈 내는 사람이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할 수 있다 그래야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생명보험협회에 사업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협회가 아니고 어디죠? 예, 금융위원회 라고 해야지 맞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험 계약의 내용입니다. 생명보험 계약의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보험 사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험 사고는요, 피보험자의 생사, 그러니까 생존했을 때, 사망했을 때, 그러니까 갑자기 유고시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오래 사는 것도 사고입니다. 그래서 생사를 보장받는 부분이 이제 보험 사고로 보고, 거기에다가 생명 상해나 질병도 이제 우리 보험 사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기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험기간은요, 보험계약 따른 보장을 받는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언제부터 보상해주기 시작하느냐, 그래서 언제까지 끝나느냐, 이게 이제 보험기간입니다. 실질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기간을 다른 말로 보장기간이라고도 하고요. 책임기간, 위험기간이라고 합니다. 책임지는 기간, 보험회사가 위험을 보장해주는 기간, 그래서 위험기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다음 중 종류가 다른 하나는 그러면 보험기간, 뭐 위험기간, 그 다음에 보험료 납기간 이렇게 나오면은 보험료 납기간이 틀린 같은 개념이 아닌 거죠. 자, 그럼 보험료 납입기간이라는 건 뭐냐? 자, 그 밑에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보험기간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지금 가입했어요. 그리고 100세까지 나는 보장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 보험기간은 100세까지잖아요. 근데 보험료 납입을 보통 어떻게 많이 하시냐면 내가 지금 만약에 40이다라고 했을 때 저는 20년 동안 낼게요 라고 해서 가입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 경우죠. 20년, 30년, 10년 이런 식으로 납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료를 실제적으로 내는 기간을 저희가 보험료 납입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 기간이 일치할까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100세까지 보장되지만 나는 10년만 낼게요, 20년만 낼게요 하면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납입기간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요. 전기납, 단기납, 일시납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기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100세까지 보장받는 상품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부터 40세부터 100세까지 60년 동안 보험료를 나눠서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전기납입니다. 그러면 단기납은 뭘까요? 좀 전에 저 20년 동안 나눠 낼게요 라고 단기간 동안 나눠서 낸다. 그래서 단기납. 그 다음에 일시납이 있어요. 일시납 뭐냐면 자 저는 100세까지 보험료를 지금 한꺼번에 다 낼게요. 지금 낼게요. 라고 하는 게 일시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매년 1회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보험료 납입은요. 원래 1년 납입이 원칙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전 페이지에서 우리 사망률 배웠죠. 사망률이 매 연초에 생존자 수와 사망자 수를 나눠서 계산했잖아요. 연간으로 계산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도 원래는 연간 계산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닌데요. 저 매월 내고 있는데요. 그쵸. 우리 매월 내고 있죠. 그거는 뭐냐면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보험회사가 매월 내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내는 것이 원칙이다. 자, 여러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까요? 매월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뭐 3개월마다 뭐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보험 금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험 증권 펼쳐보시면요.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보험 금액입니다. 그 보험 금액은 뭘까요?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고가 났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바로 보험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시에 회사가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고요. 체결 시 서로 상의해서 정하는 금액입니다. 내가 능력이 되는 만큼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뭐예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고객, 보험계약자가 내는 돈이 바로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볼게요. 일시납 보험료 총액은 월납으로 납입할 경우에 보험료 총액보다 많다라 그랬는데 우리 아까 보험료 납입 방법이 100세 만기라고 했을 때 단기납도 있고 전기납도 있고 일시납도 있다라 그랬잖아요. 그럼 일시납으로 보험료를 낸다라고 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매월 받는 것보다 한꺼번에 받으면 그저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자도 불릴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시납으로 납부하시게 되면 보험료가 여러분 싸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험료 납입하실 때 월납으로 내는 것보다 저 1년치 한꺼번에 낼게요. 그럼 보험료 깎아줍니다. 그래서 일시납으로 내는 게 보험료가 더 저렴해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보험료가 더 많다 그랬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험료 결정 원칙과 산출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험료 결정 원칙, 보험료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수지상등의 원칙. 들어온 돈하고 나가는 돈하고 맞춰야 되니까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알면 보험료 계산할 수 있겠죠. 나가는 돈 얼마인데 가입자 수가 몇 명이야.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밑에 보시면 보험회사의 연간 사망보험금이 1,000만 원이다. 근데 가입자 수가 1,000명이에요. 그럼 얼마 받아야 돼요? 인당 10,000원 받으면 되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해서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거해서 보험료를 우리가 결정하게 된다. 아주 단순하게 봤을 때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험료 산출 방식입니다. 자, 수지상등의 원칙을 근거로 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되는데 어떤 방식을 가느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3-2원 방식과 현금 흐름 방식이 있습니다. 자, 3-2원 방식은 좀 단순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현금 흐름 방식은 조금 더 복잡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복잡하다는 건 정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계산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3-2원 방식을 썼어요. 그래서 3-2원이 뭐냐면은 보험료에 이제
그 종류가 보험금을 계산하는 그 부분이 세 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했었냐면은 자, 이 보험 상품 팔면 보험금 주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 라고 하는 예정 위험률이라는 걸 하나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상품 만기 때 이만큼 돌려주려면 이자 몇 프로로 불려야 돼? 그 예정 이율이라는 항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상품 팔려면 사업비 얼마나 들어? 경비 얼마나 들어? 그거를 예정 사업비. 그래서 위험률과 그 다음에 이제 이율과 그 사업비 이 비율 세 가지의 이제 구분을 가지고 이제 보험료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얼마 들지만 각각의 세 가지 항목이 얼마 들지만 계산하는 게 3위원 방식이고요. 근데 요게 이제 좀 단순한 방식이다 보니까 보험료를 정교하게 계산하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서 보시면 2013년 4월부터 이제 현금 흐름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표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별표 3개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빨간색 부분 좀 보도록 할게요. 현금 흐름 방식은요. 3위원 방식의 개념에다가 뭘 더한 거냐면 계약 유지율이나 판매량이나 다양한 기초율들을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하겠죠. 그렇지만 3위원 방식은 예정 위험률, 예정 이율, 예정 사업비만 가지고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회사별로 최적, 그러니까 이 현금 흐름식 방식을 하면 그래도 최적의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는 거고요. 3위원 방식으로 하면 그냥 보수적인 표준 기초율을 가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점으로 여러분이 장점이 좀 중요한데 현금 흐름 방식은요 정교하게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는 거고 상품 개발의 자율성이 좀 회사마다 이제 다양하게 나오겠죠. 회사마다 계산의 부분들이 다 다양해질 겁니다. 그래서 자율성이 제고된다. 그 다음에 3위원 방식 같은 경우는 보험료 산출 방법이 간단한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 방식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사용이 되고요. 3위원 방식 일본이나 대만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두 개를 크로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방식은 예를 들어서 보험료 산출 방법이 간단하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요. 3위원 방식은 아주 정교하게 보험료를 산출한다 그러면 틀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현금 흐름 방식 산출 방법이 정교하고 여기까지 맞았어요. 근데 비교적으로 간단하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좀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배당입니다. 여러분들 배당 상품 가입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품에는 유배당 상품과 무배당 상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관이나 뭐 리플렛 이런 거 다시 열어보시면요. 대부분 무배당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파는 지금 현재 상품 대체적으로 다 무배당 상품을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혹 이제 유배당 상품이 판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당의 개념을 보면은 유배당 계약에 하나요 이제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이제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적립 후 배당이에요. 적립이 돼야 배당을 하겠죠. 그래서 선적립 먼저 얼마를 주고 적립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선적립 후 배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를 낼 돈이 있다, 그럼 받을 돈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까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 상계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험회사 지급할 돈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다가 더해서 지급하는 보험금 또는 제한급급 지급할 때 가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교재에 추가된 부분이 뭐냐면은 연금보험에 대해서 지급 방법 같은 경우는 지급할 때 이제 가산해서 연금을 더 지급하는 형태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지급 방법에는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 안내 자료상 배당 예상의 기재금 금지와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배당에 대해서요. 어떤 이만큼 줄 겁니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한다거나 하면 상당히 이제 다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배당에 대한 기재금을 기재하는 것을, 그러니까 배당 예상금이나 이런 것들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 사항도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원칙적으로는 장래 이익 배당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을 기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여러분. 고객님 배당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 상품 딱 한 가지 나오거든요. 유배당 연금보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연금보험도 다 유배당인 건 아니에요. 근데 연금보험 상품 중에 유배당을 약속한 상품이라고 한다면 그 상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배당 상품이니까 고객도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직전 5개년도 그러니까 우리 과거의 5년 동안의 우리의 실적률을 근거로 해서 이 정도 예상됩니다라고 제시할 수 있다.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요. 예상 금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써야 될까요? 상기 예상 금액은 실제 수익률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재해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유배당연금은 예상 배당금을 기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직전 5개년입니다. 이걸 만약에 3개년으로 바꿔서 나오면 틀렸다라고 여러분들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험계약의 성립입니다. 자, 보험계약은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그냥 보험 들고 싶다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법적인 기준이나 이런 걸 따져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청약이라고 하면 보험계약자가 나 보험 들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청약입니다. 그럼 보험회사가 다 인수해 줘야 되나요? 다 승낙해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검토를 하겠죠. 그런 다음에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승낙이 떨어지게 되면 그게 이제 계약이 성립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은 같은 말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고객이 요청하는 게 청약, 보험회사가 승낙이 이루어져야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승낙이 이제 청약과 함께 이루어져야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된다. 근데 만약에 피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그러면 틀리겠죠.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의 청약은 월칙적으로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고객이 보험 들고 싶어 할 때는 특별한 양식은 없고요. 근데 실무상에서는 청약서라는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의 청약의 철회입니다. 철회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했는데 내가 이제 안 하고 싶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요.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갑자기 충동적으로 구매를 한 거예요. 상품을 가입을 한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는데 이러면 되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래서 청약 철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보험 계약자, 여기 나온 일반보험 계약자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보통 사람들은 다 일반보험 계약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말이 전문보험 계약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전문보험 계약자는요, 전문적인 보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일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대부분 누굴까요? 일반보험 계약자겠죠. 그래서 일반보험 계약자 같은 경우 어떻게 철회를 할 수 있냐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청약을 한 날로부터는 30일 넘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은 보험증권 받은 날로부터 15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약을 한 날로부터는 30일 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늦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은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보험 계약자 같은 경우는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문보험 계약자, 진단계약, 그 다음에 단기 여행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단기 여행자 보험이 올해 추가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올해 추가된 건 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단기 여행자 보험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상품들을 좀 더 살펴보면요, 보증보험 불가능합니다. 아까 또 나왔던 진단보험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90일 이내, 보험기간 90일 이내의 상품 불가하고요. 그리고 의무보험들 있죠. 법으로 강제되는 의무보험들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거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청약 철회 같은 경우 접수를 하시잖아요. 그럼 보험회사는 3일 이내에 돈을 다시 돌려드려야 돼요. 이거는 보험회사도 잘못이 없잖아요. 그래서 3일 이내만 돌려드리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청약 철회가 접수되면 보험회사는 즉시 보험료를 환급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즉시가 아니고 며칠이요? 3일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일이 지나도록 보험회사가 돌려주질 못했어요. 이게 지연이 됐다. 이거는 잘못이죠. 그 3일 이내에 지급하는 건 잘못이 아니지만 3일을 넘겨서 지급하게 되면 그건 잘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나올 건데 보험회사가 잘못한 거 있죠. 뭔가 보험회사가 잘못한 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이자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 이자가 무슨 이자냐면 보험계약 대출이자. 쉽게 말하면 약대이자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더해서 고객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3일 이내에 주는 건 이자 안 붙여도 되지만 3일이 지났다라고 하면은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불이해서 돌려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납부하셨다 그러면 그런 건 현금이 아니니까 이자나 이런 게 붙을 일이 없으니까 이제 청구만 안 되도록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청약을 철회를 언제까지 할 수 있냐? 기본적으로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 보시면은요, 청약을 만약에 1일 날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일 날 증권을 받았어요. 그러면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며칠이요? 15일까지 우리가 철회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철회 가능한 날은 며칠까지다? 최대 20일까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요, 1일 날 청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일 날 증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15일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버리죠. 그죠? 그러면 그건 안 돼요. 그럼 그건 며칠까지 된다? 청약을 한 날 1일이라면 30일까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은 30일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청약 철회 가능 날짜도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청약의 승낙, 거절 및 효력입니다. 자, 고객이 보험 들고 싶어 라고 하면 보험회사가 이제 승낙을 하면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모두 승낙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청약의 승낙 및 거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진단 계약은 청약일, 진단 계약은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승낙하거나 거절을 통지해야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나 보험 들고 싶어 라고 한 날, 이건 이제 보통의 이제 진단을 받지 않는 보통의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진단을 받은 계약, 진단이라는 건 병원 가가지고 검사받고 진단을 후에 가입할 수 있는 거를 진단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단을 나는 받아야 되는 계약이다라고 한다면 진단을 받은 날짜, 그러니까 청약일과 진단일, 그걸 기준으로 해서 며칠 이내에 승낙을 통보해야 된다?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돼요. 근데 30일 동안 아무 말이 없어요. 보험회사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승낙으로 간주가 됩니다. 저희가 승낙의제라고 해요. 그래서 승낙으로 간주가 된다. 그리고 이제 고객이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미리 내놓은 경우도 있어요. 아직 승낙이 안 됐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보험료를 다시 이제 거절을 하게 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건 사실 이제 보험회사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잘못했으면 약관 대출 이유 주겠지만 좀 미안하기 때문에 이자를 굳이 안 줘도 되겠지만 미안한 부분에 이자를 드리는데 그 이자가 어떻게 된다고 보시면 되냐면 평균 공시율의 1%를 가산한 이자를 더해서 돈을 들려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돈을 갖고 있는 당에 이자를 불릴 수 있었으니까 평균 공시율 플러스 1%로 이제 거절하게 되면 돌려드리게 되고요. 신용카드는 이제 매출 취소를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험 계약의 효력입니다. 여러분 청약, 승낙, 이거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라고 했어요. 저 보험 들고 싶어요. 네, 가입하세요. 그럼 계약이 성립이 돼요. 계약서 써요. 그럼 여러분 바로 효력이 보험회사가 물어줄까요? 뭘 내야 될까요? 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성립과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보시면 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을 하고 1회 보험료를 받은 날 보장이 개시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야 효력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이제 보통 무진단 계약은 돈 내면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진단 계약, 진단을 받아야 되는 계약 같은 경우는 진단일부터 보장이 개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진단을 받았어요. 오케이 됐어요. 근데 돈을 안 냈어요. 그거는 개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돈을 내면 이제 바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사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요, 날짜를 넣고 며칠 날부터 보장 개시가 되냐 이렇게 이제 묻는 시험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진단 계약 같은 경우 무조건 무슨 날짜예요? 보험료 납입이에요. 돈을 내야, 청약, 승낙 이런 거 상관없이 돈을 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여기 조건은 다 승낙이거든요. 거절하면 효력 자체가 발생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승낙을 한 건만 시험지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뭘만 보면 된다. 무진단 계약이다라는 거 확인하셨으면 돈 낸 날이구나. 그때부터 보험을 물어주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진단 계약은 뭘 봐야 된다 그랬어요? 진단 날짜도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미리 내놨고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진단 날짜가 이제 효력 발생일입니다. 근데 진단을 받고 돈을 나중에 냈어요? 그럼 언제요? 돈 낸 날짜가 효력을 발생한 날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사례 4가지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거는요. 돈을 미리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진단받은 날짜가 효력이 발생한 날이고요. 자, 첫 번째랑 네 번째는 진단을 먼저 돈을 나중에 냈잖아요. 그럼 돈 낸 날짜가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승낙전 보험사고입니다. 자, 승낙전 보험사고는 어떤 경우냐면 청약과 함께 돈을 내놓은 거예요. 자, 저 보험 들고 싶어요 라고 보험료를 납부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보험회사는 30일 이내에 승낙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아직 승낙이 떨어지기 전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칙 볼게요. 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보장 개시일로부터 보장한다. 그러니까 돈을 낸 날로부터 보장을 한다. 그러니까 돈 냈다면 보장해주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보시면은 승낙전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회사의 면책 사유가 있다면, 그러니까 면책은 책임을 면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상을 안 해줘도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계약자를 알릴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한 경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내놨는데 승낙에 검토를 하겠죠. 보험회사 검토를 할 때 이 사람은 거절할 사람이었어요. 뭔가 아픈 이력이 있고 중대한 병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왜냐면
원래 거절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 그래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진단 계약인데 진단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보상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보험 계약의 무효입니다. 무효 같은 경우는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요. 이 경우에는 보험료를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무효가 됐다라고 하면 승낙전 무효사실 인정 경우 이거 잘못한 거잖아요. 보험회사가. 그러니까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보험료 돌려드릴 때 붙여서 돌려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보험료 무효사유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고객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이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요. 그래서 보시면 타인의 생명의 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우리 아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볼 때 계약자랑 피보험자랑 다르면,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타인을 위한 계약일 때 뭐라고 했죠?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동의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효가 된다. 그래서 단체 보험은 제외하고 이제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에 있어서 우리가 서면 동의 없으면 무효가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15세 미만 심신상실, 심신박약자의 사망입니다, 여러분. 피보험자를 사망을 담보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무효. 근데 여기서 하나 또 기억해 주셔야 될 거, 심신박약자가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거든요. 근데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 사망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는 유효하다. 그 얘기 뭐예요? 무효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무효가 됩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생명보험의 이론 첫 번째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